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함께 그리는 마인드맵, 마인드싱크를 만들게 된 안드로이드 7팀입니다. 이 팀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 팀원들 이름을 한 글자씩 뽑아서 재미있게 조합을 하다가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녹차는 다음과 같은 소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와 설계, 그 다음에 저희가 겪었던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백엔드 안드로이드의 협업 경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3명, 백엔드 2명으로 이루어진 5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부스트 캠프 기간 내에서 했던 과제 중에서 인상 깊었던 커스텀 뷰를 활용하기 위한 마인드맵과 실시간 협업을 기술적 조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간편하게 마인드맵을 생성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공동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시연 영상입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주된 기능은 스페이스와 보드, 마인드맵인데 스페이스는 워크스페이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자들의 작업을 조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보드는 스페이스에 속해 있고 너무 빠르네. 보드 내에서 마인드맵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노드는 마인드맵에서 그려지는 도형을 의미하는데 초과, 삭제, 편집,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확대 기능이랑 초과, 삭제 기능을 넣었고요. 써도 될까요? 아,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백엔드의 AR 다이어그램은 이제 백엔드에서는 몽고DB와 MySQL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보드의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MySQL, 보드의 정보는 몽고DB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팀의 기술적 도전으로 마인드맵과 실시간 협업을 정한 만큼 저희 팀에서 마인드맵과 실시간 협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딪혔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해서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 노드 연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커스텀 뷰에서 이제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출발 지점의 XY 좌표와 끝점의 XY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노드의 중심점을 이룬 후 노드와 직선이 만나는 접점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 노드의 오른쪽 변의 중점과 자식 노드의 왼쪽의 중심점을 찾아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노드들 간의 중심점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서 접점을 찾아야 했고,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사각형 노드는 변의 중점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원의 경우 변의 중심점을 찾는 것이 원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 같이 수학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계산적인 문제가 서반될 뿐 고현상의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수학적인 계산 외에도 모든 자식 노드의 변의 특정 좌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많은 자식 노드들이 있을 경우 선이 촘촘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노드들 간의 중심점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점을 이용해서 그렸을 때 부모 노드를 그리고 선을 잇고 자식 노드 손으로 마인드맵에 그려질 경우 부모 노드의 위로 선이 그려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을 먼저 그리고 노드를 먼저 그리는 방법인 그리는 순서를 조절해서 노드가 그려지는 뷰를 아래에 배치해서 노드 간의 간선 그리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선의 문제점입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노드 간의 연결을 직선으로 해결했지만 노드의 좌표에 따라서 선이 특정 노드에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됐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선을 곡선으로 변경을 해서 선이 가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크기 측정의 문제인데요. 마인드맵은 주제에서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드에 적히는 내용이 중요했고, 그래서 글자 수나 줄바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금 올리브라는 단어를 쳤을 때 글자가 잘리게 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에 맞춰서 노드가 자동으로 크기가 늘려나도록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드에 대해서 텍스트의 크기가 대응해야겠기 때문에 텍스트가 그려지는 것을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뷰에서 텍스트를 그릴 때 문제가 있었는데 노드의 중심점 좌표 위치에 텍스트를 그릴 경우 사진과 같이 텍스트가 중앙보다 위에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드로우 텍스트에서 지정되는 좌표값이 베이스라인 기준 값이어서 저희가 의도했던 결과값과 다르게 그 중앙 좌표에서 위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텍스트 좌표계를 이용해서 글자의 높이를 측정하고 텍스트가 그려질 Y 좌표를 조절해서 텍스트가 노드 중앙에 오도록 위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로 줄에 여러 줄의 텍스트의 경우 드로우 텍스트에서는 이제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자동으로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줄바꿈 문자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고 y좌표를 높이와 마진값을 더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글자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시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드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저희 팀은 노드 정렬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희 팀에서 세운 정렬 기준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각 노드들은 부모 노드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자식 노드가 여러 개일 경우 가운데의 자식 노드가 부모 노드의 중앙에 일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로로 노드가 늘어날 경우 해당 노드의 자식 노드들도 부모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럼 네 번째로는 세로로 노드가 늘어날 경우 같은 뎁스의 노드들은 위아래로 벌려져야 한다. 그리고 노드의 위치는 다른 모든 노드들의 높이와 너비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 다섯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노드 정렬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노드 정렬을 자동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줌인과 줌아웃 터치 이벤트에 관련 문제였는데 노드가 많아지거나 노드의 너비나 높이가 커지게 되면서 정해진 휴대폰 화면이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드와 라인의 뷰무브로 줌 레이아웃을 구현해서 줌인과 줌아웃을 구현했고 줌인과 줌아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드 이동과 줌인아웃 기능의 터치가 겹쳐서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노드를 선택했을 때 줌 레이아웃에서 터치 이벤트를 가로채어서 터치 이벤트가 겹치지 않도록 했고 노드 이동과 줌인아웃의 기능을 터치 이벤트가 겹치지 않도록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드 잘림 현상 문제입니다. 노드가 많아지거나 노드의 높이가 커지게 되면서 화면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했고 노드뷰와 라인뷰의 스케일 조정으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경우 기존 노드가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여전히 노드가 잘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부의 위치를 오른쪽과 하단의 최대 크기로 설정했지만 여전히 세로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노드가 잘리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로로 추가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이 중심이 되는 루트 노드의 위치를 자식 노드의 최상단과 최하단의 위치를 계산해서 루트 노드가 항상 중앙에 오게끔 조정할 수 있었고 세로 모드에 대해서 노드가 잘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드 관리를 위한 트리 클래스 리팩토링입니다. 저희는 기존에는 노드 관리 클래스가 없었기 때문에 노드를 순회하는 곳마다 매번 함수를 새로 짜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드 노드 하나가 모든 노드의 정보를 담고 있도록 하는 구조가 과연 직관적일까? 다른 사람이 읽기에는 좀 어색하지 않을까의 생각을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노드를 관리하는 트리 클래스로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그리기 함수들, 순위 함수들을 트리 클래스 내에 두 오더 트래버스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나로 해결했고 그리고 노드 추가, 삭제, 업데이트와 같은 기능 함수들도 트리 클래스 내부로 옮겨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매번 순회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었지만 트리 클래스를 만들면서 노드의 아이디를 키로 가지고 값으로 노드를 가지는 해시맵을 함께 가지고 있도록 해서 노드를 추가, 삭제, 편집할 때 매번 순회하지 않도록 안 와도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엔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 백엔드 발표를 맡게 된 이용환입니다. 우선 작업 기반 CRDT를 이용해서 데이터 충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크게 CRDT의 동작을 담당하는 부분과 마인드맵의 구조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RDT에서 중요한 부분인 클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클락은 논리적인 시계로 각 연산의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연산은 고유한 클락 객체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연산이 생성된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클락에서는 실제 시간이 아닌 논리적 시계를 사용하였는데 타임스탬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로컬 기기의 시간을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한 작업이 기존에 발생한 작업보다 순서가 앞에 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임스탬프가 아닌 카운터를 통해서 논리적인 시간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CRDT는 클락을 통해서 연산을 생성하고 이러한 연산을 트리에 적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산 로그를 관리해서 연산의 순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 연산으로 되돌리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는 연산 데이터를 받으면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동일하게 트리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연산을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다시 전송하여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새로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현재까지 작업된 CRDT 트리의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만약 동시에 여러 연산이 동일한 노드에 적용돼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산의 순서가 보장되는 CRDT의 특성 덕분에 이러한 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연산 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순서로 연산이 적용되므로 모든 클라이언트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던 중 두 노드가 서로의 자식 노드로 이동하는 작업이 일어나면 순환이 일어나서 마인드맵에서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일어나는 작업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데 옮기는 노드가 조상 노드인지 판별하는 것으로 이동했을 때 순환이 일어날지 판별해서 작업을 반영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캐시 적용하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캐시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마스터 클래스 때 듣게 된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자주 쓰는 데이터에 대해서 미리 캐싱을 해놓으면 DB 사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된 알고리즘은 LRU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발표 중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네네.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입에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줌에서 오디오 그 음량을 최대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줌 설정에서.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캐시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마스터 클래스 때 듣게 된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자주 쓰는 데이터에 대해서 네, 미리 캐싱을 해놓으면 DB 사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적용하게 되었고, 사용된 알고리즘은 LRU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시를 적용할 때 하나의 캐시에서 모든 테이블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서비스마다 데이터의 조회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서비스마다 캐싱을 다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개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구조는 해시맵과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합쳐서 링크드 해시맵으로 구현을 하였고, 이유는 모든 동작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고, 임시 메모리 DB는 벌크 인서트를 하기 위함과 잦은 업데이트 시 메모리상에서만 갱신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크론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만 업데이트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요청 시 워크플로우입니다. 서버에 요청이 오면 해당 서비스에서 캐시를 먼저 조회하고 데이터가 없을지 임시 메모리 DB를 살펴보고 임시 메모리 DB에도 데이터가 없을지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캐시에 다시 풋을 하며 리퀘스트에 응답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그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앱은 카카오 로그인만 가능하도록 해서 오어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일반적인 권한 부여 승인 코드 방식과 달랐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을 하며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서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어드민 키와 함께 카카오 워스 서버로 전송해서 유저의 프로필을 가져오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유저 이메일까지 수집해서 서버로 바로 전송할 수 있었으나 서버 API에 이메일만 전송하면 로그인 성공이라는 토큰을 보내게 되면 보안적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메일보다는 안전한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서버에서 직접 유저 아이디가 맞는 유저 아이디인지 카카오 서버에 확인한 후에 클라이언트로 토큰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프레시 토큰입니다. 구현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었습니다. 토큰의 탈취를 대비해서 유저의 정보를 담지 않았고 유저가 다른 기기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기존 기기에 로그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리프레시 토큰이 발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토큰을 생성하고 캐시 및 DB에 저장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합니다. 새로운 액세스 토큰 발급에는 먼저 리프레시 토큰의 페이로드에서 UID를 추출하고 토큰의 유효성을 검증한 뒤 오류가 나지 않으면 데이터를 찾아서 유저의 UID를 토큰에 담아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협업 경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협업 경험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라운드 룰을 정할 때 모든 의사결정을 투표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 전에도 시중에 개발된 마인드맵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방향을 정한 뒤에는 안드로이드 팀원들끼리 깃허브를 찾아보고 구현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정해놓은 코어 타임 동안 분야를 나누지 않고 같은 비대면 회의실에서 함께 모여서 작업했습니다. 이 결과 서로에 대한 소통을 빠르게 진행하고 서로에 대한 이슈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